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기빨리는 사람 말입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만큼 기운 딸리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의리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핑계로 계속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또 만났을까? 다음엔 안 만나야지. 하지만 다시 전화가 오면 또 나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누고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가까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다정한데 행동은 차갑고 웃는 얼굴인데 기분은 나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상대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악의가 없으니까 그냥 참아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악의가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분명한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신호들. 우리 인생 후반에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아끼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는 것도 때로는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자랑. 지난주 동창 모임에 갔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30년 전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하더라고. 모임에 나가면 꼭 한 명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때 자기가 뭘 했는지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합니다. 추억 이야기니까 옛날 얘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회사에서 나 혼자 그 일을 다 처리했어.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한 달에 몇 건씩 계약을 따냈다고. 우리 때는 말이야, 지금 애들처럼 그렇게 안 살았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과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30년 전, 40년 전 그 시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기를 보여주려고만 한다는 걸 말입니다. 2019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을 분석했는데 대화 중 과거 회상 비율이 70% 이상인 사람들은 현재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43% 낮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과 대화한 상대방의 감정 상태였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대화 후 피로감이 일반 대화보다 2.7배 높았고 재회 의향은 38%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회상 집착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현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기가 별로라고 느끼니까 그때의 자기를 계속 꺼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지금 자기 모습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불안을 덮으려고 과거를 반복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겉으로는 자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명을 듣는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계속 들어주면서 우리의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만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집 자랑을 합니다. 이미 무너진 집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를 함께 걷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지금을 함께 나눌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과거 자랑이 반복되는 사람은 당신의 오늘을 빼앗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그 사람의 과거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올 뿐입니다.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당신의 오늘을 위해 써야 합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에게 현재를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 비교. 동네 슈퍼 앞 벤치에서 몇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우리 딸이 요즘 바빠서 통화도 잘 못해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바로 끼어듭니다. 우리 아들은 매일 전화해요. 바빠도 꼭 저녁에 한 통화씩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손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주가 이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주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선장이 벌써 몇 개째인지. 자식이 해외여행 보내줬다고 하면 또 나옵니다. 우리 애는 작년에 유럽 보내줬어요. 한 달 동안 구경시켜줬죠. 매번 이렇습니다. 누가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반드시 우리 집은 더 낫다는 식으로 받아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합니다.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면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겨루고 있다는 걸. 내 자식이 네 자식보다 낫다. 내 손주가 네 손주보다 대단하다. 말 속에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자식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19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발달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세대 290명을 대상으로 자녀 관련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대화에서 우리 자녀 손주에 대한 성취 언급이 50% 이상인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82%가 자아 확장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아 확장이란 자녀의 성취를 자기 것처럼 여기며 자존감을 보충하는 심리 패턴입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겁니다. 자녀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현재 삶 만족도가 평균보다 53%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아닌 자녀의 삶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자주 듣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 대화보다 2.6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대리성취 과시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비교하고 있어 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녀 이야기만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자기 삶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녀의 삶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평생 자기 자신보다 자녀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잘해야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에 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취는 자녀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자기를 분리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하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느끼고 자녀가 못하면 자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녀를 내세웁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손주는.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녀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상처받습니다. 자식이 해외에 안 나가도, 손주가 1등 안 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순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꾸 비교당하다 보면 괜히 마음이 초라해집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지?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자녀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경쟁해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번엔 무슨 자랑이 나올까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관계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자식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뭔가 말하면 또 비교당할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책임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그 사람 가족 일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떻든 그건 당신 가족 일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비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감정을 보호해도 됩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요. 한마디 하고 화제를 돌려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자녀의 성적표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세 번째, 연락 패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친구 연락은 딱 2번 와. 이사할 때, 그리고 부탁할 일 있을 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 전화도 없고 그냥 만나자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반갑게 받으면 잠깐 안부 묻더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있잖아, 내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아는 사람 중에 그쪽 일 하는 사람 없어? 좀 소개시켜줘.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연락이 끊깁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합니다. 바쁘겠지, 연락 못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보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마음 한편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202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410명의 통화 기록과 문자 패턴을 2년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연락의 80% 이상이 요청, 부탁, 질문, 도움으로 시작되는 관계는 평균 지속 기간이 3.2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연락의 60% 이상이 단순 안부인 관계는 평균 12.7년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일방적 연락 패턴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락을 받는 쪽은 만남 후 감정 소진도가 일반 관계보다 3.1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도구적 관계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상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네가 필요해 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주고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유용함의 우정, 즐거움의 우정, 그리고 덕의 우정.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의 이익을 바라는 것이지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첫 번째 우정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당신이 유용하기 때문에 연락하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하거나 보고 싶거나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순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 패턴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지, 누가 당신을 필요로만 하는지. 평소에 안부 묻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무 일 없어도 오늘 뭐 했어? 잘 지내? 라고 묻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만날 때마다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을 보호해도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밖에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그만큼만 대하면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점이 아닙니다. 네 번째, 돈 이야기. 동네 카페에서 몇 분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며칠 전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주에 손주들이랑 제주도 다녀왔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분이 바로 묻습니다. 얼마나 들었어요? 여행이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첫 질문이 돈입니다. 요즘 제주도 비행기표가 얼마예요? 숙소는요? 렌트카는요? 한 분이 새 옷을 입고 오면 또 물어봅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병원 다녀왔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 많이 나왔겠네요. 얼마나 들었어요? 자식이 용돈 들였다고 하면 또 묻습니다. 얼마나 줬는데요? 요즘 자식들 용돈이 얼마나 돼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되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면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그걸 재고 있구나. 그리고 묘하게 비교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 나보다 많이 쓰네. 아, 나보다 적게 받네. 돈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람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갑니다. 만족하거나 아니면 불만스럽거나.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고 있다는 걸. 2022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5세 이상 성인 380명을 대상으로 대화 주제와 관계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대화에서 금전 관련 질문, 가격, 비용, 수입, 재산이 30% 이상 차지하는 관계는 신뢰도가 평균보다 67% 낮았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금전 관련 질문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일반 관계보다 3.4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전 질문은 사생활 침해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패턴도 발견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들의 74%가 사회적 비교 성향이 평균보다 2.1배 높았습니다. 즉,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를 금전 중심 대화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돈 이야기만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당신이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그걸 돈으로 재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받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데 익숙한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냥 궁금해서 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비교하고 싶어서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진짜 품위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돈 이야기를 얼마나 안 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함부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무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경제 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물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얼마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위야? 아래야? 그 순간 관계는 숫자로 변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재산과 재산의 비교가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진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많이 쓴다고 하면 질투하고 적게 쓴다고 하면 무시합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번엔 또 뭘 물어볼까? 어떻게 대답해야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경제 상황은 당신만 알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되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그어도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5번째, 약속 지키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친구랑 3번 약속 잡았는데 3번 다 취소됐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 날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이유도 없고 사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못 간다는 통보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나올 채비를 다 했는데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등산 가자고 말해놓고 정작 그날이 되면 안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해보면 깜빡했네. 미안해. 하고 끝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약속을 합니다. 이번엔 꼭 가자. 다음 주 어때? 그런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취소되고 또 깜빡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합니다. 나쁘겠지. 잊을 수도 있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면 느낍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면 마음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202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360명의 약속 이행률과 관계지를 2년간 추적했습니다. 약속 취소율이 40% 이상인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78%가 시간 관리 능력 부족보다는 선택적 우선순위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킨 겁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은 관계의 몰입도가 평균보다 61% 낮았습니다.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약속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의 배신감과 신뢰 상실 지수는 일반 관계보다 3.7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선택적 약속 이행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당신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겁니다. 아니, 애초에 당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평생 자기가 원할 때만 움직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타임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다음에 꼭 보자고 말하지만 진짜는 지금은 네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 하나 못 지킨 건데 뭐 다음에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당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날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무너지면 배신감이 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시간을 비워뒀는데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 비워뒀다가 허탕치면 그건 그냥 섭섭한 게 아니라 아픕니다. 내 시간을 뭐로 보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당신이 기다리든 말든, 당신이 실망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정이 더 중요하고 자기 편의가 우선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선을 그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듣고 넘기면 됩니다. 진짜 만나고 싶으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방법을 찾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제대로 사과하고 다음을 확실히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해방감을 느껴도 됩니다. 더 이상 헛되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보내세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보내세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그만큼 귀중합니다. 6번째, 경청 태도. 동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이라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손주가 말이야, 이제 유치원 들어갔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고개만 끄덕일 뿐 눈은 딴 데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훑어봅니다. 그러다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손주는
벌써 한글을 다 뗐어.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합니다. 자기 손주 이야기가 하고 싶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만남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듣다가 또 끼어듭니다. 그래? 나는 말이야, 요즘 이런 약을 먹는데. 내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역시 중간에 자릅니다. 거기 나도 가봤어. 근데 내가 갔을 땐 말이야, 매번 이렇습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번갈아 하는 독백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묘하게 허전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정작 매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못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2018년 미국 UCLA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대화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320쌍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했습니다. 대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한쪽이 70% 이상 말하는 관계에서 듣는 쪽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56%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하는 쪽도 만족도가 낮았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들의 대화 후 만족감은 평균보다 31%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패턴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 말을 중단에 끊는 횟수가 대화당 5회 이상인 사람들은 공감 능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42%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외로움 지수는 일반 관계보다 2.8배 높았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를 자기중심적 대화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듣지 않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 말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 하면서 고개는 끄덕이는데 귀는 닫혀 있습니다. 입은 활짝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할 말만 준비합니다. 이 사람 말 끝나면 내가 이 얘기해야지. 그러니 대화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젊었을 땐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 시간을 나를 듣지 않는 사람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가 듣고, 상대가 말하면 내가 듣고, 그렇게 주고받을 때 비로소 연결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말하는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젠가 막다른 곳에 다다릅니다. 놓아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해방감을 느껴도 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7번째, 충고, 빈도. 명절 때 친척 어른 한 분이 계십니다. 만나면 꼭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그렇게 살면 안 돼.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말을 해도, 뭘 해도 충고가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나이 먹으면 알게 돼. 지금은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처음엔 고마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겠거니,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걸 말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분이 새로 나온 약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끼어듭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아는 사람이 그거 먹고 탈났어. 운동 이야기를 하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무릎 망가져.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해. 밥 먹는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내가 그래서 건강 망쳤다니까. 매번 충고입니다. 매번 내 말 들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의 삶은 어떤가 보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202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55세 이상 성인 280명의 대화를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대화 중 조언이나 충고의 비율이 50%를 넘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83%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충고 빈도가 높을수록 실제 본인의 자존감은 낮았다는 점입니다. 충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보다 47%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 관계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보상적 조언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안의 빈 곳을 타인에게 조언하면서 채우려는 심리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다. 충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게 많다, 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충고를 반복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데 충고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너를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나를 봐줘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조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 비로소 자기 경험을 나눕니다. 만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고가 습관인 사람은 다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줍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나는 네 생각해서 한 말인데, 하지만 그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충고는 듣는 사람이 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충고는 잔소리이고 반복되는 잔소리는 폭력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을 계속 의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충고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선을 그어도 괜찮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과거 자랑, 끊임없는 충고, 필요할 때만 오는 연락, 듣지 않는 태도, 돈 이야기, 자녀 비교,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 이 7가지 신호는 겉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따지는 걸까?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피곤한 건 피곤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억지로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멀어져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낫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정이 있다고, 의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차 한 잔 마시고 햇살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들이 모두 귀합니다. 그 시간을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감정을 헤아리고 당신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비교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것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집착도, 기배도, 불필요한 관계도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참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배려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킬 시간입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관계 속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